어제 뭐 아주 화려했죠? 성폭력 혐의 수사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 사실상 착수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자면 어디에 전화해요? 담당 경찰서에 전화하겠지. 그리고 담당 그 하시는 분과 연결이 되면 입건이 된 게 맞냐 아니냐, 장제원이 피소됐냐,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보자라기보다는 이제 고소인이죠. 장제원을 직접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확인, 두 가지 크로스 체크만 되면 기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경찰 장제원 성폭력 혐의 수사 장사실무근,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장제원의 입장이 그러면 어땠냐? 장제원의 입장이라는 건 철저하게 이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담은 고소인의 주장이 구라다. 고소인의 주장이 구라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TBC 보도 예고한 거에 대해서 JTBC의 보도가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제보자라는 것도 아마도 고소인인 것 같아요. 성폭력 의혹 시점이 무려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17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니까 연락은 취했다라는 거죠. 기자 쪽에서 장제원에게 연락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얼추 뭐 이제 한 7, 8개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지나버리면 문제 삼기도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고소인, 피해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들 보셨겠지만 일단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이었고요. 대상은, 피해자는 비서였고요.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에 그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대학교 부총장, 무슨 동모 대학교죠. A씨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고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고 이후 촬영팀과 뒤풀이를 가졌다. 이 A씨도 합류를 했는데 뒤풀이가 끝난 뒤에 장제원 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주변 진술과 증거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증거 수집과 진술 수집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폭력 범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적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느냐, CCTV를 확보할 수 있느냐 등등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9년 몇 개월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이 실제 경찰 단계에서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또 검찰에서 판단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뭐 이제 이런 뭐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여러 법률가들의 조언들을 제가 들어봤을 때 상당히 이 사건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인하고요, 법조인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제 제가 느낀 바, 일단 언론인, 이 정도면 충분히 보도할 수 있다. 뭐가 문제냐. 그리고 두 번째, 법조인, 성폭력 범죄는 이거는 경찰 수사를 끝까지 다 보고 나서 기초조사가 마무리됐을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
그냥 요 기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뭐 정치인들 어제 제가 몇 분 만나가지고 뭐 요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또 마찬가지로 법조인들 만큼 조심하는 분이 있는데 극과 극이에요. 정치인들이 법조인들만큼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반대로 그럴 줄 알았다 씨 막 이렇게 아주 너무 신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 신난다는 게 이제 과거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장제원 그 당시 수석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 이게 실화냐? 안희정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마 사건 초입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점을 보자. 2018년 3월이면 초입이라고 보고요. 배신감이 차올라 치가 떨린다. 그리고 안 지사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이것은 최소한의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이제 등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제 본인이 부메랑을 맞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정치인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 예. 그러면 이 문자는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피해자 측에서 회유성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문자가 남아있겠죠? 요거는 아마 확인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 그 2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뭐 계좌로 보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2천만 원의 향배는 어디로 간 거냐?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대로 보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 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고소를 결심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반론입니다. 당시 술은 먹었지만 술자리 끝난 뒤 집에 갔다.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의원실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만큼 관계가 좋았다. 성폭행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조로 돈을 준 적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 반론까지 일단 전해드렸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요. 아무튼 긴 시간 자괴감과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시니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요 사실은 최근에 아까 지금 우리 hen자일과 그랬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안타깝습니다. 양양군수가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양양군수는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소환이라는 거는 지자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주민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고, 만약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퇴하게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제도죠. 근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뭐 요 내용부터 보면 뇌물과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양군수의 지금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재판에서 현직 군수가 구속 상태로 받는 재판이고, 김 군수는 수용자복이 아닌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고, 김 군수 변호인은 의견 정리를 해 제출하겠다고 첫날 밝혔고, 김 군수는 민원인인 여성 A씨에게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취하고 현금 2천만 원과 고가 안마 의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뇌물 공여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들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날 법정에 섰다. A씨는 뭐 관련 혐의가 또 있군요. 협박 혐의도 있고 뭐 등등의 혐의가 있는데, 어쨌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내용이 또 여기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을요, 이 참 제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 주민 소환 투표를 했는데 1.05%의 차이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기는 어렵겠죠? 야, 근데 1.05%면 진짜 한 끗 차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양양 군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될 텐데, 이 정도의 사안을 지금 군수직 유지를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네요. 주민소환을 투표해서 뚜껑을 열려면 이게 그러니까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뚜껑조차 못 열었구나. 투표율 33.3%에 1.05%포인트가 모자라서 뚜껑도 못 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저번에 그 의결 정족수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투표 불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 수가 부족하면 투표함도 못 열어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민 소환 가결 요건인 투표율 33.3%에 1.05%포인트가 모자랐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인 8,309명이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래야 투표함 뚜껑을 열 수 있었지만 271명이 부족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디 쪽에서 있다? 저쪽 빨간당 쪽에서 이런 일이 있네요. 뭐 멸칭으로 더불어만진당 뭐 이런 표현들도 그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상에서 많이 하지만, 정치인들의 성비위 어떤 뉴스라든지 이슈가 이게 뭐 사실 진보 보수를 막론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당을 대상으로만 야 쟤네들은 진짜 성비위 혐의가 넘치는 정당이잖아 라고 한 정당만 꼽아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있는 드러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혐의에 대한 죄질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개별적 사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다 되고 나면 공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즉 서울 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모 정치인이 특정 그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익명 기사 처리만 되고 사실 더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무혐의로 종결됐기 때문에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오해받을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들은 되게 많이 자리를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만 하고 빠지거나,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한다거나, 그리고 따로 뭐랄까, 그것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 독대하는 과정들을 좀 최소한 줄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의 노력을 미투 사건 이후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또 시점이 2015년이라고 하니까 미투 이전이기도 하죠. 이 미투가 2018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소식은 어제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이거 뭐 경찰 캐비닛이냐 검찰 캐비닛이냐, 제가 여러 가지 다 종합해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이철규 건도 그렇고 뭐 장제원 건도 그렇고, 지금 당장 특정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뭔가를 작업해가지고 이 보도를 내보내서 윤핵관들을 묻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더러 계시는데, 이게 뭐 좀 오묘하죠. 예, 이철규 건과 장제원 건이 순차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철규의 아들 건, 마약 건이죠. 그리고 장제원 본인의 성폭력 혐의 수사 의혹 건,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써보자면 이 다음은 누구냐, 다음이 뭐 그럼 윤한홍이겠어요? 그럼 다음은 뭐 권성동이겠어요? 모르죠. 여기까지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검찰 캐비닛하고는 약간 무관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기 누구야? 까먹었어. 한동훈의 검찰 라인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추측을 제기한 서정욱 변호사가 등장하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는 왜 등장했나 생각해보면 아마 김건희 씨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을 어제 김종대 의원도 하셨고,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해봤는데 일단 너무 멀리 가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상하긴 해요. 이상합니다. 서정욱, 이철규, 장제원 이렇게 터지니까 이상하고, 다만 이것이 뭐 어떤 검사 라인 쪽에서 한동훈의 정적을 제거해주는 움직임으로서 평가되려면 저는 오세훈과 명태균이 더 뭐랄까 직접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죠. 지금은 그냥 기존에 터져 있는 의혹들을 뉴스타파와 시사인과 여러 언론사들이 물고 놓지 않을 뿐이지, 검찰 쪽의 캐비넷을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 보고서나 뭐 등등의 이런 자료라는 것들도 물론 뭐 단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나온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변호인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받은 당사자일 수도 있고 라고 보는데, 굉장히 상세한 자료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굳이 한동훈 라인이라는 검사들이 힘을 이렇게 써서 오세훈과 명태균을 날리기 위한 에너지를 막 이렇게 발산할 명분이 굳이 없지 않나. 예, 이미 뭐 끝난 게임이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과거 검찰 출신이었던 정치인들, 그리고 수사를 좀 해본 사람들, 오세훈 건과 홍준표 건 그리고 이준석 건에 관련돼서는 지금 시간 문제일 뿐, 이것이 수사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정치하기가 당분간 어려워질 거다. 차후에 혐의를 벗게 되면 모르겠고, 법리적으로 다퉈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 뭐 굳이 여쭤보니까 홍준표, 오세훈 어렵고, 얘기하는 건 이준석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가능성이 제일 낮은 사람은 홍준표라고 그러고, 수사가 많이 진척된 사람은 아마 오세훈일 거라고 또 그러고, 각각 차이가 있지만 오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 명태균 게이트와 연루된 3명의 지금 핵심 인물의 경우에는 아마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고무호수 위의 아버지의 팔그림자님, 이재석 기자 KBS 재직 시절인 10년 전 사건이고, 이재석 기자 후배가 취재하고 피해자와 두세 번 정도 접촉하고 기사 작성했던 사건인데,
마지막에 피해자께서 사건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힘들다고 해서 캔슬한 사건이다 라는 그런 맥락이 있었다. 예, 요거 여러분들 지금 고정으로 해놨으니까 요거 일단 봐주시고요. 그거 이제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어제 겸공 뉴스특보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니까 요거 일단 언급하고 가고요.